서울올림픽 남자농구 준결승 미국과 소련의 경기가 열린 1988년 9월 29일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평가받았던 이날의 경기에서 훗날 리투아니아의 농구 영웅으로 불리는 아비다스 사보니스를 앞세운 소련은 해군 사관학교 소속 빅맨 데이비드 로빈슨이 버틴 미국을 상대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준 끝에 82대 76으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이날의 패배는 농구 종주국이자 독보적인 세계 최강 미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그들은 직전 대회인 84년 LA 올림픽 금메달은 물론 서울올림픽 전까지 참가한 올림픽 농구 경기에서 84승 1패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작성하고 있었던 만큼 유일하게 당한 1패의 상대팀이었던 소련에게 16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에서 또다시 패배했다는 사실은 당시 미국과 소련 간의 극한의 냉전 체제였던 시대적 배경까지 고려했을 때 이는 분명 큰 사건이었습니다. 소련의 패에 탈락한 미국 대표팀을 향한 맹비난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를 본 당시 NBA 총재였던 데이비드 스턴은 더 이상 NCAA 출신의 대학 선수들만으로는 유럽 프로 선수들을 상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NBA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허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피바 역시 올림픽을 비롯해 각종 국가 대항전에서의 수익 증대와 관심 증가를 원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소련 등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청을 수락, 룰을 개정하며 비로소 NBA 소속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바로 자신들이 여전히 압도적인 농구 최강임을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올림픽 무대에서 증명하는 일이었고, 그들은 이를 위해 농구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팀이자 꿈속에서나 가능했던 팀, 일명 드림팀을 결성하기로 합니다. NBA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이 허용되자마자 미국은 재빠르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할 최정예 멤버들을 결정하기 위한 대표팀 선발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최고 책임자인 의장으로 로드손 당시 NBA 수석 부사장을 임명합니다.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의 1989년과 1990년 백투백 파이널 우승을 이끌며 리그 최고 명장 반열에 올라선 척 데일리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며 의장으로서의 첫 임무를 수행한 로드손은 본격적으로 대표팀에 걸맞는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는데, 선수 선발에 전권을 쥔 그에게 내려진 임무는 단 하나, 반드시 최강 전력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이었고, 그가 첫 번째로 러브콜을 보낸 인물은 프런트 시절 자신의 커리어 최고 업적이었던 선수, 바로 마이클 조던이었습니다. 1991년과 1992년 파이널에서 백투백 파이널 MVP와 함께 리핏을 달성하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선수로 공인받은 조던이었기에 그의 합류는 최고의 팀을 구성하려는 대표팀에게 필수적이었는데, 시카고 불스 단장 시절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조던을 지명했던 로드손은 이 같은 인연을 활용해 조던에게 대표팀 합류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시절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LA 올림픽에 참가한 이력이 있었던 조던은 골프를 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비시즌 기간에 훈련과 대회를 참가해야 한다는 사실에 난색을 표하며 참가 의사를 보류합니다. 조던에게 확답을 받지 못한 채 로드손이 다음으로 찾아간 인물은 바로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기량적인 측면에서 대표팀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라면 역대 최고의 라이벌리를 구축하며 80년대 NBA가 다시 북미 최고 인기 스포츠로 올라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두 선수의 합류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꼭 이루어져야만 했는데, 매직과 버드 역시 1992년 당시 참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직은 91-92 시즌을 앞두고 HIV 감염 사실을 밝히며 잠정적인 선수생활 중단을 선언한 상태였고, 버드 또한 당장 은퇴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등 부상을 겪고 있었는데요. 망가져버린 몸 상태로 인해 대표팀 합류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한 버드와 달리 1992년 NBA 올스타전에 깜짝 출전하여 반년간의 공백이 무색할 정도의 활약을 펼치며 올스타전 MVP까지 등극한 매직은 코트 복귀와 올림픽 참가에 미련이 컸던 터라 그는 로드손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직은 단순한 제안 수락을 넘어 리그 내 슈퍼스타들을 모으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앞장섰는데, 그는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반자가 된 버드에게
넌 그냥 코너에서 있거나 탑 오브 더 키에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패스해주면 그냥 던져 넣기만 해. 아직 그건 할 수 있지? 라고 설득하며 버드의 합류를 이끌어냅니다. 버드의 참가 결정 이후 매직의 리크루팅 대상은 다시 조던을 향했고, 그는 너와 버드 그리고 내가 함께 뛰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 라며 조던에게 대표팀 합류를 재차 권유합니다. 나이키와 에이전트였던 데이비드 퍼크 그리고 데이비드 스턴 총재까지 나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참가를 설득하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선수들의 참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던 조던에게도 매직과 버드의 합류는 큰 의미로 다가왔고, 자신까지 합류한다면 진정한 최강팀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다고 판단하며 마침내 그는 대표팀 합류를 결정합니다.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그리고 마이클 조던, 80년대와 90년대를 아우르며 NBA를 지배한 3명의 아이콘이 올림픽 대표팀 합류를 결정하자 선수들에게 대표팀 합류 제안은 더 이상 고민의 대상이 아닌 영광의 대상으로 바뀌었고, 이후 대표팀 선발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당시 미국 시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탓에 하킴 올라주언의 합류는 불발되었지만 그에 못지않은 센터들이 뉴욕과 샌안토니오에 있었고, 로드소는 패트릭 유잉에게는 84년 LA 올림픽 영광 재현의 기회를, 데이비드 로빈슨에게는 88년 서울 올림픽 실패를 복수할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대표팀 폴밋을 완성한 뒤 곧장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던 리그 최강 콤비를 대표팀에 합류시킨 로드소는 필라델피아와 시카고에서 각각 리그 최강의 공격력과 넘버원 수비력을 갖춘 2명의 포워드 역시 대표팀 명단에 포함시킵니다.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던 골든스테이트 런 TMC의 대장이자 리그 최고의 슈터로 불리던 크리스 멀린에 이어 NCAA에서 2년 연속 듀크대회 우승을 견인한 대학 최고 선수 크리스찬 레이트너가 아마추어 선수를 위한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12인 로스터 가운데 11명이 채워진 대표팀. 이제 대표팀의 자리는 단 하나 남은 가운데 대표팀 선발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합류할 선수로 거론한 인물은 바로 매직 존슨과 함께 80년대 후반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으며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전성기를 이끈 아이제아 토마스. 그러나 조던 룰로 대표되는 거친 몸싸움은 물론 1991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패배가 사실상 확정되자 경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카고 불스 선수들과 악수도 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떠나는 등 커리어 내내 자신을 향한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은 토마스의 합류를 조던이 극구 반대했고, 토마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매직과 버드 역시 토마스 합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칩니다. 대표팀의 핵심 3인방이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만큼 토마스는 결국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없었고, 결국 마지막 한 자리는 마이클 조던과 함께 리그 최고의 슈팅가드로 평가받으며 포틀랜드를 2차례나 NBA 파이널에 올려놓은 클라이드 드렉슬러에게 돌아갑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강했던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 그리고 유일한 대학 선수였던 크리스찬 레이트너를 제외한 9명의 선수가 모두 1992년 올 NBA 퍼스트 팀과 세컨드 팀에 선정될 정도로 NBA에서 명성과 기량 모두 정점에 올라있는 스타들이 합류하면서 비로소 대표팀 결성 초기 미국이 꿈꾸었던 현존 세계 최강, 어쩌면 역대 최강의 팀이 완성되었고, 언론들은 그들을 향해 드림팀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1992년 6월 비로소 12명의 스타들이 훈련 캠프가 있는 캘리포니아 LA에 모였고, 현존 NBA 최고의 슈퍼스타들로 구성된 드림팀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그들에게는 언제나 락스타를 방불케 할 정도의 수많은 인파와 카메라가 따라다녔습니다. 이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뉴스거리가 되었던 드림팀은 자체 연습 경기마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대표팀에 모인 선수들 모두 리그와 팀을 대표하는 간판 스타였던 만큼 그들은 연습 경기에서조차 묘한 자존심 대결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패트릭 유잉과 데이비드 로빈슨은 누가 리그 최고의 센터인지를 가리고 싶어 했고, 바클리와 말로는 서로 자신이 더 훌륭한 파워포워드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매직 존슨과 마이클 조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991년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이 이끄는 LA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마이클 조던은 훌륭하지만 아직 매직 존슨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평가에 자존심이 상해 있던 조던은 연습 경기를 통해 이 같은 평가를 뒤집고 싶었고,
이로 인해 매직의 팀과 조던의 팀으로 나눠서 펼쳐졌던 드림팀의 연습 경기는 언제나 실전 경기보다 더 치열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이 같은 선수들 간의 경쟁은 일반적으로 팀 전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기량 측면에서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는 드림팀의 경우 과열된 경쟁심이 오히려 팀 케미스트리를 해칠 수 있었던 만큼 척 데일리 감독은 드림팀 선수들에게 진짜 적은 내부가 아닌 바깥에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한 로스를 준비했고, 이를 대학 대표 선발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선수들에게 각인시킵니다. 크리스 웨버, 앰퍼니 하더웨이, 그랜트 힐 등 당시 NCAA 최고의 선수들로 구성된 대학 선발팀과 치룬 연습 경기에서 이미 자신이 NBA 레벨임을 증명한 크리스 웨버와 드림팀이 작고 빠른 가드에게 고전할 수 있음을 알려준 바비 헐리의 맹활약에 팀이 아닌 개인 플레이로 일관한 드림팀은 약 20여 분 동안 우왕좌왕하며 패배하고 말았고, 이는 아무리 드림팀이라도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 존재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꿈의 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척 데일리 감독이 펼친 이상한 로테이션 운영, 풀타임이 아닌 리드당한 상태에서 경기를 종료시켰다는 점, 그리고 병적인 수준의 승부욕을 가진 마이클 조던이 출전할 시에 분명 자신의 계획을 망칠 것이 뻔하기에 그를 줄곧 벤치에만 머무르게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드림팀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수들이 느끼도록 하기 위한 데일리의 계획된 패배였습니다. 경기 후 점수판을 모두 리셋한 다음에서야 기자들의 경기장 출입을 허용하며 선수들에게 경각심은 일깨워주되 자존심은 지켜주었던 데일리의 충격 요법이 효과를 본 탓일까? 이튿날 펼쳐진 두 번째 연습 경기에서 드림팀은 대학 선발팀을 시종일관 압도하며 자신들이 드림팀에 걸맞는 선수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 선수였던 조던의 거절 이후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던 매직과 버드가 공동 주장을 맡으면서 팀 체계가 비로소 완성된 드림팀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한 무대였던 제5회 아메리카 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드디어 첫 선을 보입니다. 자국에서 열리는 만큼 대회가 개최되었던 포틀랜드에는 팬들과 언론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드림팀은 이 같은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조 예선에서 만난 쿠바,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모두 100득점 이상 올리면서도 40점 이상 차이의 대승을 거두었고, 푸에르토리코와의 4강전은 119대 81, 베네수엘라와의 결승 역시 127대 80으로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합니다. 드림팀과 맞붙었던 상대팀 역시 경기 결과보다는 드림팀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는 것이 목표였을 만큼 이 같은 결과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렇게 드림팀은 당해냈던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쥔 채 올림픽 전초기지인 모나코 몬테카를로로 향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인 만큼 드림팀 선수들은 대회를 앞둔 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여유를 보이며 자유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척 데일리는 드림팀을 하나의 팀으로 뭉치도록 할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앙숙 관계인 디트로이트와 시카고의 각각 감독과 선수인 만큼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던 조던과 함께 골프를 치면서 화합에 성공한 데일리는 어느 날 선수들에게 진짜 경기와 같은 4쿼터 자체 연습 경기를 제안합니다. 몸 상태로 인해 경기장에 엎드려 있어야 했던 레리 버드와 NBA 탑 레벨 선수들 간의 경기에 참여할 수 없었던 레이 트너를 제외한 10명의 선수들이 각각 매직 존슨과 마이클 조던을 중심으로 나눠 펼친 5대5 경기는 4쿼터 내내 실전 그 이상의 열기와 치열함으로 전개되었고, 자존심 강했던 그들은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서로의 실력에 대해 인정하고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요. 라이벌이었던 서로가 이제는 동료가 되었음을 인정한 그들은 각자가 갖고 있던 벽을 허물기 시작했고, 몬테카를로를 기점으로 비로소 하나의 팀으로 거듭난 드림팀 멤버들은 마침내 1992년 7월 24일 결전을 위해 올림픽이 치러지는 바르셀로나에 입성합니다. 바르셀로나에 도착한 순간부터 올림픽을 향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자칫 부담스러운 상황임에도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찰스 바클리의 모습처럼 원팀이 된 드림팀에게는 여유가 넘쳐 흘렀고, 그들은 예선 첫 경기인 앙골라전부터 왜 자신들이 드림팀으로 불리는지,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온 팀인지를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보여줍니다. 앙골라에게 116대 48, 크로아티아전은 103대 70, 독일을 상대로 111대 68,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는 127대 83,
마지막으로 스페인을 맞아 122대 81로 완승을 거두면서 예선 전 경기를 압도적인 점수차로 잡아낸 드림팀은 이어진 8강에서 만난 푸에르토리코를 115대 77, 그리고 4강전에서 리투아니아를 127대 76으로 물리치며 결승에 진출합니다. 마지막 결승에서 다시 만난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훗날 시카고 불스 왕조의 주축 멤버로 활약하게 되는 토니 쿠코츠에게 NBA 탑 레벨의 무서움을 알려주며 117대 85로 승리를 거둔 드림팀은 단 한 번의 이변도 허용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8경기 전승에 모두 100득점 이상, 30점 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 드림팀이 대회 기간 동안 요청한 작전 타임 횟수는 제로. 상대 선수들이 경기보다는 드림팀 선수들의 플레이를 감상하고 감탄하는 것에 더 집중했을 정도로 1992년 드림팀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농구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수준이었고, 그렇게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바르셀로나 드림팀 프로젝트는 올림픽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금메달이라는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올림픽을 통해 드림팀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직접 눈으로 경험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NBA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NBA는 90년대 바야흐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1992년 드림팀의 대성공을 경험한 NBA 사무국은 이후에도 올림픽과 같은 주요 국제 무대에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된 드림팀을 출격시킵니다. 찰스 바클리, 스카티 피펜, 칼 말론 등 드림팀 1기 멤버들의 샤킬 오닐, 그란트 힐, 앰퍼니 하더웨이 등 새롭게 떠오르는 NBA 스타들이 함께한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드림팀, 그리고 제이슨 키드, 알론조 모닝, 케빈 가넷, 팀 하더웨이 등이 주축이 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드림팀 모두 결과적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드림팀의 위용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자랑한 가운데,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드림팀 위기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8경기 평균 30.5점 차 이상으로 승리하며 여전히 압도적이었던 1996년과 달리 2000년의 경우 상위 토너먼트로 갈수록 아슬아슬한 경기가 많아지면서 약해진 드림팀 전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여론이 생겨났고, 결국 이 같은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2002년 NBA 소속 선수들을 내보냈음에도 피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인 6위를 기록했지만, 당시 해당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면면이 리그 최고 선수들은 아니었던 만큼 큰 위기로 느끼지는 않았던 미국은, 그러나 디트로이트를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 레리 브라운 감독을 필두로 리그 최고 선수인 팀 덩컨을 비롯해 신인왕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앨런 아이버슨과 카멜로 앤서니 등 사실상의 정예 멤버가 참가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졸전 끝에 마누 지노빌리가 이끄는 아르헨티나에게 준결승에서 덜미를 잡히며 동메달에 그치자 비로소 코앞까지 닥친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드림팀의 참가는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당연시 여겼던 공식이 깨진 것도 모자라 연이은 참패로 인해 자존심을 구길 대로 구긴 미국. 충격에 빠진 그들에게 더 이상 드림팀은 어울리지 않는 허황된 꿈에 불과했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 같은 위기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팀, 바로 리듬팀의 결성이었습니다.